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행 모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비행 모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드론의 이제 비행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행하기 위한 그 방법을 여기서 이제 모드로 선택을 해서 쓰게 됩니다. 모드는 종류가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모드가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네 가지 모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도 사실 네 가지까지는 아니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네 가지 모드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 모드는 요 조종기에다가 세팅을 해 놓습니다. DJI나 이런 드론들은 미리 드론 만들어서 제품화할 때 자기들이 이 모드를 다 세팅을 해 놔요. 그래서 얘는 어떤 모드일 때 비행, 이 각각의 모드 체인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모드들을 선택하는 이런 이제 단자들을 설정을 해 놓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매뉴얼을 보고 얘는 어디다 이걸 알아야만 조정이 가능하죠. 근데 이런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을 시키는 이런 드론들은 내가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채널에다가 이 조종기의 채널에다가 각각의 모드를 내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변경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채널에다가 붙여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세팅하는 방법을 사실은 좀 잘 알아야 드론을 내가 잘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게 되면 드론을 내가 어떻게 운영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론을 제작하는 걸 배운다라고 한다면 저 조종기의 모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얘 조종기만의 문제는 아니고 조종기와 이 드론이 서로 연결을 해서 세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드를 설정하는 거는 이 드론 내부에 있는 제어기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제어기 플러스 조종기. 그래서 요 세팅 관계는 조종기를 잘 다루고 그다음에 요 드론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제어기를 잘 운영을 해서 이 두 개가 통신을 연결하는 거죠. 그걸 우리 이제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는 거를 바인딩을 잘 시켜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세팅을 우리가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팅을 잘 안 하면 이게 조종이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드론들은 미리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잘 되는 것 뿐이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드론 전문가가 되거나 드론을 잘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요 세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행 모드라고 하는 거는 드론에는 네 가지 모드가 있다. 첫 번째 모드는 이제 수동 모드예요. 수동 모드는 매뉴얼 모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매뉴얼. 한국말로는 이제 수동 모드, 여기 영어에서는 이제 매뉴얼 모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뉴얼은 말 그대로 모든 거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동작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장난감으로 쓰고 있는 드론, 저가형, 완전히 저가형 이런 것들은 거의 수동 모드 형태의 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이 드론 내부에 있는 센서가 반응해서 이제 그러니까 센서가 다양한 센서가 복합적으로 반응해서 동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센서는 들어가 있어요.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 가속도 센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이로 센서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비행의 조건이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센서들, 기압 센서라든가 뭐 이런 센서들이 없는 거죠. 싼 것들은.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최소의 센서만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센서
드론을 운영할 때 자기 스스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센서가 많이 없는 것들은 수동 모드로 조작할 때는 내가 손감각으로 드론을 제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그렇지만 워낙 잘하는 사람은 사실 기본 센서만 들어가 있으면 제어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FPV라고 하는 드론들이 많이 있는데, FPV 드론은 이제 이런 드론들은 이게 경주용 드론이에요. 레이싱 할 때 많이 쓰죠. 레이싱 드론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런 드론들은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안에 센서가 다양한 센서가 들어가 있지 않고 기본적인 센서만 들어가 있어요. 항공기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센서, 그게 이제 자이로 센서가 될 텐데, 자이로 센서나 이제 가속도 센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센서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감각으로 무조건 다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FPV 드론을 운영을 해본 사람들이 드론 운영을 쉽게 하게 돼요. 연습 많이 해야죠. 대회도 많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뭐 FPV 대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해서 그쪽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뭐 강추합니다. 어쨌거나 수동 모드라고 하는 건 거의 손감각으로 제어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론을 잘 날리려면 시중에 파는 장난감 드론을 아주 잘 날리게 되면 우리 뭐 드론 다 마스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조종하는 데 있어서는 해도 그 드론을 잘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티 모드가 있어요. 에티는 이제 엘티튜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어느 고정 위치, 내가 이제 고정 위치, 그러니까 바닥 땅에서부터 얘가 떠서 어느 위치에 까지 고도를 검사를 할 수 있는, 고도의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론을 쭉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고도에 딱 정지시켜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얘가 정확한 이제 드론의 위치를 판단이 안 돼요. 드론은 자기 위치를 판단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바닥면에 가까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부터 얘가 떠 있는 위치가 한 몇 메터 안 되는 경우는 이 드론의 바닥면에다가 이제 그 광 센서, 특히 이제 카메라 센서라든가 초음파 센서, 뭐 플로어 센서라고도 또 얘기하는데, 카메라 옵티컬 플로어 센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밑에 흐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얘가 호버링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럼 이제 아주 높이 올라갔을 때는 그거를 거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자기 위치나 자기 위치를 판단을 못하는 거죠.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이런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얘가 흘러서 움직이게 됩니다. 바람에 이제 아주 민감한 거죠. 그래서 에티 모드로 가게 되면 고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해서 할 수는 있지만, 얘가 바람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거를 잘 컨트롤을 해서 고정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호버링을 해서 딱 서 있게 하려면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에티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정할 때 수동 모드보다는 좀 편하지만, 그래도 수동 모드에 가까운 그런 조정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드론 시험 볼 때, 실기 시험을 볼 때 이 에티 모드도 실험을 해서 그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요 그 시험 볼 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또 틀리고요. 내가 시험 보는 지역이 인천 지역이야. 내가 시험 보는 지역이 강원도 지역이야. 이거에 따라서 방향에 부는 방향이라든가 방향의 색이라든가 이런 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종하는 데 약간 민감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이 바람들이 많이 불어 가지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이게 겨울에 시험을 보거나 오전에 시험 보거나 오후에 시험 보거나 이런 거에 따라 또 틀리죠. 왜? 바람의 방향이 막 다르잖아요. 불어오는 방향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들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리고 운도 좀 따라야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에티 모드나 이런 모드가 있다 보니까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거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종기를 잘 조절을 이제 해야만 되는 경우죠.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GPS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GPS 모드는 GPS 모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GPS라는 장비를 붙여서 쓰게 되는데, 우리가 GPS는 뭐 워낙 많이 들어본 용어 중에 하나죠. 우리 스마트폰에도 이제 GPS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GPS의 역할이죠. 주로 GPS는 군사용으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GPS용 전용 위성이 떠서 지금 우리 상공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GPS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자기 고유의 그 GPS 인공위성을 띄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라든가 이런 항공기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움직이거나 할 때 이 GPS를 쓰게 되죠.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GPS를 쓰고 있는데, 이 GPS를 군사용으로 쓰는 GPS가 있고요. 각 나라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범용성 있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풀어주는 GPS가 신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용성 있게 나와 있는 GPS의 신호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군사용은 당연히 감겨져 있어서 우리가 쓸 수는 없지만 예전에 초기에 나왔을 때는 다 군사용으로 썼으니까 그때는 일반인들이 쓸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다 공개를 해줘서 지금 모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달아서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에 맞춰서 이 뭐야 그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이제 GPS 신호가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타겟까지 자율주행을 하게 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GPS가. 드론에서도 이 GPS를 탑재를 합니다, 수신기가. 그래서 드론의 현재 위치가 어디고 이걸 판단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GPS 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끊김없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잘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을 하거나 자율비행을 하려면 당연히 GPS가 정확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GPS 신호가 끊어지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목적 방향이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드론에서나 비행기에서는 아주 치명적이죠. GPS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GPS를 어떤 위성을 받아다 쓸 거냐, 이게 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드론에서는 GPS 신호가 얼마나 뜨는지 이런 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GPS가 이제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바깥에 있을 때는 자기 위치를 인식할 수 있지만
실내일 때는 위치 분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실내에서 띄울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보내거나 할 때는 동작을 안 되죠. 그리고 호버링을 하더라도 얘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거의 매뉴얼 모드 형식으로 혹은 에티 모드 형식으로 드론을 운영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TPS의 단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카메라를 달아서 실내에서는 호버링을 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론에 또 들어가 있는 센서 중에 하나는 이제 자이로가 아니고 마그네틱 센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 컴파스 센서, 마그네틱 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기장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의 방향,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는 건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런 방향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N극과 S극이 있어서 아이고, 이쪽하고 이렇게 이쪽하고 이 그 자기장이 이제 흐르죠. 자석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 이제 자기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흘러서 전기가 흘러서 생기는 걸 전기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석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죠. 우리가 뭐 지구를 반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지구를 뚝 끊어서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으면 딱 서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각으로 끊겨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자기장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분류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드론에 이 자기장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마그네틱 센서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 센서가 요 방위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북쪽인지 동쪽인지 남쪽인지 요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기 위치 인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방향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잡으려면 이제 마그네틱 센서가 드론에 있어야만 내가 전방으로 가는 건지 후진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좌측으로 움직이는 건지 우측으로 움직이는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GPS 그 다음에 자기장 센서 두 가지가 있어야 드론의 원하는 방향 제어가 가능하다, 자율주행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드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나오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이제 아주 성능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미래에는 대세가 된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자동차 자체 가지고 있는 라이다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이제 자율주행이 한층 더 잘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카메라 센서도 또 한몫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아까 얘기했던 카메라 센서의 기술,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의 기술, 자이로 센서는 뭐 기본인 거고, 자이로 센서, 그 다음에 GPS, 매그네틱 센서,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그 다음에 고도를 측정하는 이제 고도 센서, 기압 센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센서들이 이제 그 대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센서들이 아주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거면 이제 이런 로봇이나 드론이 정확한 그 비행이나 동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아서 어려웠었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센서들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인공위성도 많이 올라가서 이제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신호도 많이 강하게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잘 비행을 한다. 그래도 지금도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신호가 못 미치는 지역들이 있어요. 나는 지역들이 다 있다 보니까 얘가 가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0% 드론을 이제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신호들이 끊기는 지역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드론이 이제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스스로 꼬꾸라지거나 떨어지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드론을 100% 믿고 비행을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센서들을 아주 많이 구축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이제 안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GPS가 한쪽 위성에서는 검사가 됐는데 만약 그게 끊겼어. 그럼 다른 위성에서 바로 체인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빨리빨리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넣거나 그 다음에 센서를 더 추가시켜서 아주 강력하게 신호가 끊기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안전한 비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추진을 계속 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G의 기술들이 그 다음에 6G 계속 올라가면서 이 기술들이 발전하면 할수록 아주 정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현이 가능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이 드론을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되지 않느냐. 그 해결할 부분들은 이제 저 모터가 만약에 타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중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GPS 신호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보완이 된다면 완벽한 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되고 그런 시대는 바로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드론의 자동 규환 모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 드론은 자기 위치를 얘가 비행할 때부터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동을 꺼서 처음에 이제 드론이 상승을 해서 이제 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떴던 위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복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제 그 비행 모드를 선택을 하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자기가 떴던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드론들 보면 이 자동 귀환 모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비행해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동으로 비행해서 온다 하더라도 얘가 중간에 오다가 뭐가요? 전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봇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근데 내가 갈 때 그걸 피해서 갔으면 올 때도 피해서 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자기가 왔던 위치로 오니까. 그리고 자기가 비행했던 위치보다도 내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고도를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떴던 위치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갔던 그 경로로 해서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얘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돌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 복귀 모드의 기능이 있고 이것도 내가 얼마만큼 높이로 올라가서 얘가 올 거냐 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평지가 있으면 드론이 이제 여기서 떴어요. 이렇게 떠서 이제 비행합니다. 이렇게 쭉 비행했어요. 하다 보면 올라가서 이렇게 비행할 수도 있고 뭐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이제 돌아오고 싶어.
그러면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얘가 일정한 거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위쪽으로 와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비행해서 갔다 치더라도 여기에 뭐 산도 있을 거고 나무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 피해서 갔을 텐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내가 이 높이가 뭐 한 100m야. 100m까지 올라갔다가 와. 그러면 100m의 범위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물론 중간에 산이 높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웬만해서는 자기가 떴던 위치에서부터 거의 산이 껴있을 확률은 높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쭉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론이 최대 높이가,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150m예요. 150m. 그러니까 150m의 범위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떴던 위치의 기준에서부터 150m입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근데 만약 이렇게 산이 있어, 산에서 날렸으면 산에서 150m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비행을 해서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거를 우리는 자동 귀환 모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모드를 안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설정을 해서 제작할 때 설정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 GPS나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서 저가형 드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가형 드론에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 보고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각각의 모드들은 또 시간이 되면 다시 이제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책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매뉴얼 모드, 그 다음에 에티 모드, 그 다음에 GPS 모드, 그 다음에 자동 복귀 모드는 이제 RTH 모드라고 합니다. Return to Home, 이렇게 이제 약자를 따서 그래서 홈으로 돌아온다. Return to Home, 이렇게. 그 다음에 호버링은 내가 비행할 때 일정한 높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고도를 유지하면서 떠 있는 거를 우리는 호버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용어들은 시험도 자주 나오고요.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